않고 더욱이 부려먹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열뻗치는 분노에 잠시 정신이 헷가닥했던 저의 사연을 보내봅니다. 욕이 육두문저로 터져나올지 모르니 옳게 되시는 분들, 혹 친정에 며느리가 있는 분들은 특히 주의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빠네는 올해로 결혼한 지 3년차 되는 커플입니다. 오빠는 저보다 3살이 많고 새언니는 저보다 딱 1살이 많아요. 해외 파견을 떠났었던 남편 때문에 제가 나이 많은 오빠보다도 결혼을 일찍 하긴 했지만 결혼하는데 누가 먼저 결혼을 했고 말고의 시기가 무슨 상관인가요? 오빠도 열렬히 제 결혼을 응원해줬었고 저희 결혼하고서 2년도 안 돼요. 새언니를 만나고 3년 가까이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한 오빠를 저도 열렬하게 응원해줬습니다. 딱히 반대를 할 이유가 없는 커플이었어요. 새언니는 제가 봐도 정말 같은 여자로서 본받을 게 많은 사람이었죠. 연애하면서 남자의 집 찾아가고 시부모님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남자의 부모님 앞에서 정성을 다해 대화를 나눠주고 자신의 시간을 쏟아붓기가 정말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새언니는 곧잘 오빠를 따라서 저희 집도 자주 놀러 왔었고요. 오면 엄마랑도 아빠랑도 다정히 잘 지내줬고 집안의 막내인 제가 친정에 갔다 마주치기라도 하면 제 결혼 얘기 듣는 걸 재밌어라 해줬으며 또 자기 여동생 마냥 참 살뜰하게도 챙겨줬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심장이 태생적으로 좋지 못해서 저 아주 어릴 적부터 병원을 정기적으로 다니셨는데 오빠가 성인이 되고 나서는 엄마 손을 꼭 잡고서 함께 병원을 가줬거든요. 새언니를 만나고 나서는 새언니도 오빠랑 엄마를 따라서 손 꼭 잡고 함께 병원을 가주기도 했고 그러면 엄마는 제게 새언니 자랑을 참 많이도 하셨습니다. 딸 같은 아이가 며느리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내심 엄마 마음이 뿌듯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과 오빠의 적극적인 결혼 성화에도 불구하고 사실 두 사람의 결혼은 좀 많이 지연되었어요. 자세한 이유는 모르지만 새언니가 그냥 일방적으로 결혼을 미루고 있다는 건 알았죠. 뭐 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결혼과 연애 그 개념이 다를 수 있는 것이었기에 우리 가족들은 끝까지 부담 안 주고 지켜보기만 했고요. 그러다가 결국 3년 전에 결혼을 하긴 하더라고요. 양가 부모님의 축복 가득 받았고 결혼식까지 저희 아버지가 모든 비용을 대주기로 해서 수월히 끝이 났어요. 아빠가 결혼 비용을 대준다는 말에 가까운 웨딩몰에서 갑자기 장춘동에 있는 호텔로 식장을 잡아버린 언니가 살짝 당황스럽긴 했지만 한 번뿐인 결혼인데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할 수도 있겠거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결혼은 신혼여행으로 둘이서 14일 동안 유럽 여행을 떠났었고 돌아와서는 새언니가 바로 하던 일을 그만두더라고요. 그 전에 일반 회사에서 마케터로 근무를 했다고 들었는데 뭐 이것도 오빠랑 상의하고 내린 결론이겠거니 하면서 신경 안 썼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서 3달 정도가 되었을 때 엄마가 새언니만을 따로 부르셨어요. 힘든 거 있거나 남편 때문에 속상한 일 있음 언제든 찾아오라며 결혼 축하 선물로 친할머니께 물려받은 다이아 목걸이를 선물하셨더라고요. 며느리를 통해서 이어져가는 보물이니까 값지고 아껴가며 예쁘게 착용하라며 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야 뭐 엄마가 어릴 적부터 그 목걸이는 할머니가 자기한테 주신 거라 자기도 며느리 생기면 줄 거라며 줄곧 말씀해 오셨기에 애초에 제 것이 아니라 생각은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다이아몬드는 갖다 팔면 못해도 2천만 원은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목걸이 받고서 정확히 2달도 안 되어 문제가 생겼어요. 결혼 반년 만에 새언니가 돈 문제로 사고를 친 겁니다. 겨우 2천만 원짜리 다이아 목걸이를 팔아다가 뭐 제대로 살 수 있는 거나 있을런지 겨우 비싼 명품백 하나 혹은 2개 정도 사는 그 돈인데 할머니부터 내려온 귀한 집안의 보석인데 그걸 새언니가 혼자 홀라당 팔아버렸다더군요. 뭐 엄마가 물려주신 거니까 자기 보석이니 자기 마음대로 팔 수 있다고 100번 양보를 해서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팔고서 받은 돈을 신혼가구 채우거나 그 돈의 출처인 우리 엄마 혹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자기가 결혼 전에 지고 있던 카드빚을 갚는데 써버렸다더군요. 이 사실은 오빠를 통해서 듣게 되었고요. 부부끼리 뭐 다이아 목걸이 한번 구경해보자는 얘기가 한 번 정도는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새언니가 너무 정색을 하면서 거절을 하길래 이상하다 싶었던 오빠가 한동안 모른 척을 하다가
언니 화장대를 뒤져봤고 결국 다이아는커녕 어릴 적부터 부모님 안방에 있던 유리 진열장 안에 있던 그 다이아몬드 박스까지도 찾지를 못했다더군요. 그래서 뒤늦게 어디다 갖다 판 거냐고 한참을 물어보며 닥달을 시작했는데 뭔 운명의 타이밍인 건지 새언니한테 대출 자금을 갚아서 신용등급을 올려준다는 은행 문자가 또르륵 날라왔다더군요. 말하다 말고 핸드폰을 보는 언니한테 열불이 나서 오빠가 핸드폰을 뺏어들었다가 그 문자를 보게 되었고, 그래서 오빠도 직감적으로 알아챈 것이었죠. 할머니가 엄마가 물려주신 보석을 결혼하고 반년도 안 되어 갖다 팔았다는 것을 말이죠. 저도 결혼하고 남편 집안의 며느리인지라 새언니가 우리 집에 대해서 마냥 편애할 수만은 없다는 걸 잘 알지만 이건 좀 예외인 문제였습니다. 정말 생각이 없는 것이었죠. 부디 어마어마한 쌍년이 아니기만을 바라보면서 남매끼리 머리 맞대고 얘기를 나누다가 결국 부모님께는 이 사실을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 정말 새언니랑 잘 지내보려 했어요. 하지만 그즈음 부모님이고 저고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우리는 새언니와 오빠의 부부 사이가 그리 좋지만은 않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어요. 새언니가 달라졌거든요. 결혼 전부터 그리 우리 집안에 살갑고 다정했던 새언니가 우리 부모님은 다이아몬드 판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계시다는 걸 알았음에도 우리 집에 오면 부모님께 인사도 정말 건성으로 엄마한테는 쏘아대는 듯한 건방진 눈빛을 보내기도 했으며 오죽했으면 저희 엄마가 신혼 초부터 며느리 눈치를 보면서 기분 나빠하는 며느리 얼굴에다가 아휴 집이 좀 어지럽지? 미안하다 아가야. 내가 좀 더 치웠어야 하는데 눈이 침침해서 라며 가뜩이나 먼지 한 톨 없는 깨끗하던 집을 더 치워보겠다고 탁자에 물건 하나를 더 집으셨고 집안에서는 아무 일도 시키지 않으려고 가만히 내버려둔 채 대접하겠다고 요리를 내오면 어머니 이거 다시 만드셔야겠어요. 너무 짜서 진짜 못 먹겠는 맛이에요. 라고 한다던가 이런 건 다음부터 깨를 좀 뿌리세요. 안 그럼 고소하다 말 애매한 맛이라 남들 줘도 안 먹어요. 저니까 먹는 거지. 라면서 음식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새언니의 달라진 언행에 놀란과 동시에 옆에 있는 오빠를 향해 눈빛으로 쌍욕을 퍼부어댔고 오빠도 새언니가 지나치다 싶었는지 이게 짜다고? 맛만 좋구만 왜 그래? 갑자기 왜 이렇게 입맛이 까다로워졌지? 라면서 기분 나빠서 엄마를 살폈는데 그땐 이미 단단히 늦은 후였죠. 엄마님이 상처를 받은 후였고 오빠는 여전히 엄마가 주신 다이아가 남의 손에 있다는 생각에 가족들에게 면목없어 하는 중이었고 저는 저대로 언니가 쌍년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확신이 들어가던 중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결혼 초부터 시모를 대하는 태도며 시모의 애무를 파는 우리 새언니가 간이 큰년이라는 걸 예상은 하셨겠죠? 점점 엄마도 새언니가 생각처럼 따스하게 다가와 주지를 않으니 거리감이 생기신 듯 했습니다. 급기야 나중에는 불편하고 어려워하며 새언니 눈치만 살피셨고요. 저희 엄마가 심장이 안 좋아 결혼 전부터 오빠랑 새언니랑 병원을 같이 다녔다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엄마는 새언니 눈치가 보여서 저한테 먼저 연락이 왔더라고요. 결혼했으니까 본인 연락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저한테 병원을 같이 가달라 하셨는데 제가 급한 일이 있어 미처 따라가지를 못하자 결국 오빠한테 연락을 한번 해본다고 오랜만에 전화를 했다가 새언니가 그 전화를 대신 받고서는 어머니 뭐 기저귀 차고 계세요 지금? 얘도 아닌데 무슨 병원을 다 큰 아들이랑 같이 가시겠다고 그래요. 라면서 신경질을 냈다더군요. 결국 엄마는 오빠랑 대화 한번 해보지를 못하고서는 그날 혼자 병원을 다녀오셨어요. 혼자 가는 걸 무척이나 겁나하셨던 분이셨는데 말입니다. 고작 가봐야 1년에 2번인 건데 따라가지 못한 저 자신을 자책하면서 동시에 새언니가 참 너무하더군요. 그 사실을 알고는 저는 저대로 오빠한테 결혼하고 둘이서 잘 사는 건 좋은데 우리 엄마 눈치 보이게 하지 말고 애들 똑바로 지키며 살라고 육두문자를 퍼부어댔고요. 더욱 놀랐던 건 오빠가 이 모든 사실을 새언니로부터 전해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까마득히 엄마 병원 일을 모르고 있었다더군요. 연락 왔단 말도 없었다 하고요. 이쯤 되니 슬슬 저도 한성깔 하는데 성질머리가 올라오더라고요. 이것 말고도 결혼한 3년 내내 자잘한 마찰들은 상당히 많았는데 저는 오로지 엄마가
중간에서 더 불편해하실까봐 절대 나서지 않고 모른 척 했습니다. 엄마를 그때 제대로 위로해드리지 못한 게 지금도 한이네요. 문제는 새언니 도벌이 다이아몬드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카드 빚을 갚은 줄 알았는데 반성 없이 계속해서 사치를 부렸고 그 바람에 월급쟁이에 불과했던 오빠의 허리가 휘어지려 했습니다. 오죽하면 오빠가 부모님께 돈 빌리기 죄송하다며 저한테 돈 500만 원을 빌려달라 했을까요? 직장인이 돈 500만 원이 없어 돈을 빌린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쇼핑은 물론이고 새언니는 결혼하고 아빠가 해주신 집을 2번이나 더 이사를 다녔어요. 처음 신혼집도 인테리어 시공 다 하고서 들어가 놓고는 그 집의 시세 차익을 제대로 얻지도 못한 채 팔아서는 몇 평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갔고 또 거기서 답답하다며 자기 친정과 가까운 동네에 50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돈 500만 원이 없어 돈을 꾼 오빠가 무슨 수로 아파트 평수를 자꾸 늘리는지 저는 정말 알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해답은 뜬금없는 곳에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어느 날 한숨을 쉬며 연락을 하셔서는 니네 오빠 부부 왜 저러냐고 하시더라고요. 들어보니 그간 이사를 가면서 아빠한테 필요한 돈을 억 단위로 계속해서 빌려왔고 그것도 모자르다며 오빠가 혼자서 죄송하다며 대출을 받아서는 아버지한테 돈을 갚았다 하더군요. 아빠는 당연히 아들놈이 대출금으로 빚을 갚는 꼴이 어처구니가 없어서 애초에 분수에 넘치는 짓을 왜 해? 라면서 화를 냈고 오빠는 저도 죽겠어요. 와이프 때문에 저도 정말 등골이 휘다못해 굽을 지경이에요. 라면서 대답했다더군요. 그리고는 좀 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법인 명의를 가지고 계신 게 있는데 새언니가 글쎄 거기로 취직을 시켜달라 했다더군요. 한참 졸으면서 일 좀 시켜달라 하는 새언니를 가족이라며 기껏 취직을 시켜놨더니 근 8개월 정도가 지나서 새언니가 글쎄 고용계약서 들고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대출을 받은 겁니다. 그것도 제1금융권이 아닌 제3금융권에서 말이죠. 할 일이라고는 부동산 관리밖에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뭐라도 일을 배우려 할 줄 알았는데 취직을 시켜주고 나니 일은커녕 완전 소식도 깜깜무소식인데다 그 사이 계속해서 아들은 돈을 빌려달란 소리를 하더니 급기야 혼자 대출까지 받아선 빚을 갚는 꼴을 보고 이상하다 싶어서 뒷조사를 했더니 글쎄 새언니가 그렇게 혼자서 돈을 빌려서는 그 돈으로 집 평수를 옮기는 데 필요한 돈을 보태 쓰고 혼자 다른 일을 해보겠다며 돈을 투자하고 말아먹고 그러다가 일하는 건 소질에 안 맞는가 보다 하면서 결국 또 사치품을 사들이는데 그 돈을 썼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빌리고 대출받아 돈이 수익도 얻지 못하고 사라진 꼴이었고 거기에 연체이자율이 20%가 되는 걸 갚아내느라고 옆에서 오빠가 애를 쓰다 또 아빠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면 아빠가 또다시 돈을 빌려주고 그러면 나중에 오빠가 다시 대출금을 받아 돈을 갚으며 반복적인 악순환을 견뎌오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 아버지 재산은 100억의 규모입니다. 직접 관리하는 빌딩이 대구에 여러 개가 있어요. 자식들이 다 서울에 살고 있다 보니 저희 따라서 서울로 옮겨오신 지는 이제 겨우 10년 정도 되어 가시고요. 이제 보니 연애 때부터 우리 아버지 재력에 대해서 들었던 건지 아버지의 돈이 다 자기 돈인 줄 알고 있나 보더라고요. 자기 남편 돈이니 살아있을 때 돈을 써야 하는 거라면서 말입니다. 문제는 그 빚이 또 다가 아니었대요. 새언니가 저희 오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쓰다가 이자가 연체되어 오빠가 눈치를 채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한바탕 오빠네가 또 난리가 났었어요. 가뜩이나 며느리가 어렵고 불편해진 엄마는 늘 초조해 하셨는데요. 새언니가 오빠한테 전화를 해서는 어차피 아버님이 갚아주시겠지. 그러니까 내가 뭐라 했어. 아버님 재산은 지금부터라도 좀 받아두라니까. 돌아가셔서 증여받는 것보다 세금으로 덜 떼일 테고 안 그럼 나 진짜로 계속해서 오빠 돈 쓰면서 옆에서 닥달할 거야 이렇게. 난 적어도 내가 오빠한테 이럴 자격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결혼 전부터 니네 엄마 비위 맞춰드린 게 도대체 몇 번이야 어? 오빠가 지금 나와의 새 가정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안 한다면 나 아버님 돌아가시고서 니네 엄마 거들떠도 안 봐. 완전 기누르며 며느리 행세 제대로 하고 살 테니까 결정은 오빠가 해. 라면서 천하의 악독스러운 말까지 했다 하더군요. 문제는 그날 오빠가 아버지께 사과드린다면서 친정집에 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정작 아버지가 집에 안 계셔서 엄마랑 대화를 나누다가 이놈의 망할 놈의 오빠가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아서는 지 마누라랑 피 터지게 말싸움한다고 옆에서 엄마가 듣고 계시다는 걸 망각해 버린 겁니다. 그 바람에 엄마가 다 들어버리셨고 급기야 그간의 사정을 전혀 모르고 계셨던 엄마는 며느리 말에 쇼크로 쓰러져 버리고 마셨어요. 오빠가 병원 가며 저한테 전화해서 이 모든 사실을 말했고 병원 가서 새언니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새언니는 엄마 보자마자 아빠 앞이라 그런지 눈물을 흘리며 꽤 슬퍼하는 표정을 짓더군요. 괜히 옆에 있는 오빠한테 자기 도대체 어머니랑 무슨 얘기를 나눈 거야? 라면서 오히려 오빠의 탓을 하고 있고 저는 혹여나 엄마가 설마 이렇게 가진 않겠지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쾌유를 바랬는데 병원으로 실려간 지 불과 3시간도 지나지 않아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사위는 쇼크샤였어요. 새언니는 본인과 오빠가 책임지고 장례를 치르겠다며 하루 정도만이라도 조금 눈을 붙이고 오라 했습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까지 온전히 견딜 수 있다고 말이죠. 장례 위치는 문자로 보내주겠다고 했고 저는 일단 아버지를 진정시켜야겠다는 생각에 아버지를 모시고 친정으로 갔어요. 엄마 유품을 챙기려다 너무 울컥한 나머지 곧 이성을 잃을 것 같아서 나도 좀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겠다며 집으로 일단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 앞에서 엉엉 울다가 오빠랑 새언니한테 계속해서 장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문자했어요. 하지만 답은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기다리고 기다려도 답이 없고 하다 저희 남편한테도 연락이 없어서 아빠한테 불이 나게 연락을 했는데 아빠도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당황한 나머지 이러다 엄마 장례 못 보는 게 아니냐며 쓸데없는 겁에 사로잡혀서는 엄마 입원하셨던 병원에 전화하고 장례식장 전화 걸며 별짓을 다 했는데 귀신이 고칼 노릇 마냥 아무런 곳에서도 우리 엄마는 안 계셨습니다. 남편 앞에서 이성 잃고 새언니 욕을 퍼부어대다가 천만다행히 고모와 연락이 닿았어요. 고모가 어디냐며 왜 안 오냐고 하는데 글쎄 제가 아까 전화 걸은 그 병원 장례식장에 계시더라고요. 분명 제가 확인했을 땐 저희 엄마 이름에 사람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아빠랑 오빠가 연락이 안 된다고 하자 니네 새언니가 이 집 남자들 핸드폰 다 걷어가더라. 장래에만 집중하라고. 별난 애더라 정말. 라면서 말끝을 흐리시는 고모의 말씀에 아차 싶었습니다. 이제 보니 새언니가 저한테 연락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며 나머지 가족들의 핸드폰까지 수거를 해가서 아무도 저랑 연락이 닿지 못하도록 하려 했나 보더군요. 후다닥 남편과 병원으로 달려갔고 저는 이내 제가 왜 엄마의 장례식장을 찾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유도 알 수 있었어요. 글쎄 병원 측에 적힌 우리 엄마 이름이 틀렸더라고요. 아자를 생판 다른 여자와 이응 받침을 붙여선 박아리를 박영리라고 적어놓은 것입니다. 이미 조문객들도 수군거리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무슨 장례식장에서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틀리게 적어놓냐는 것이었죠. 씩씩거리면서 입이 튀어나온 채로 새언니를 찾았습니다. 연락해준다고 했으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동안 딸내미인 나와 사위한테 연락 한번 해주지 않는 새언니를 족쳐버리겠다며 찾던 중 이내 오빠와 아빠 그리고 새언니 세 사람이 서 있는 걸 목격했어요. 아빠가 굉장히 화나 계셨습니다. 오빠는 계속해서 새언니를 대신해 사과를 하고 있었고요. 이미 아빠도 새언니와 오빠 사이에 말도 안 되는 금전적인 손해들과 더불어 엄마가 어쩌다 돌아가시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들어버리곤 새언니를 가만 안 두겠다면서 장례식장에서 최대한 소리를 낮춰가며 쌀벌한 욕을 퍼붓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새언니는 오히려 아버님 잘난 그 따님은 어머니 돌아가셨는데도 장례식장 오지도 않잖아요. 아버님 돌아가실 때에도 똑같을 거예요. 아버님 옆에서 정말 자식 노릇 해줄 사람은 저나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라면서 저를 붙들어지고는 제가 장례식도 오지 않은 천하의 호로자식이라며 뒷담화를 하고 있는데 아빠는 어쩌다 이리 표독스러운 년이 집안에 들어왔냐면서 결국 참다 소리를 지르더니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버지를 부축해드리려 뛰어가고자 했으나 그러지 못했어요. 새언니의 표정을 봐버렸거든요.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버지를 들쳐없는 오빠를 뒤로 한 채 웃으면서 다 견뎌내야 하는 일이야. 당신이 애야? 나이든 부모님은 작은 마찰에도 이렇게 쓰러지시거나 죽기도 하시는 거야. 그러니 어머님 일에 대해서는 자책할 필요 없어.
그러니 앞으로 마음 단단히 먹어. 곧 우리 이세도 태어나는데 오빠가 잘해야지. 아버님 재산 받아서 사업도 좀 떵떵거리며 해보고 뭔가 일궈내야 하지 않겠어? 라면서 자기 배를 지그시 손으로 감싸고는 도로 장례식장으로 돌아가더군요. 오빠는 아! 하는 괴성과 함께 분이 터져 죽겠는데 임산부라 먼짓을 못하겠다는 듯 울분을 토해내곤 이내 아버지를 업곤 황급히 병원으로 뛰쳐갔습니다. 빈소로 혼자 들어가던 새언니. 사람들은 그런 새언니를 안쓰럽고 안타깝게 바라보며 동정과 아량을 베푸는 사이 저는 그런 새언니의 뒤를 쫓아갔어요. 아니, 달려갔어요. 우당탕탕 거리며 자신의 뒤를 쫓는 무언가에 소스라치게 놀란 새언니는 뭐야? 라는 소리와 함께 호들갑을 떨며 저를 보고 뒤늦게야 제 얼굴을 알아봤고 저는 새언니가 뭐라 입 밖으로 말을 꺼내기도 전에 넌 오늘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어디서 이런 쌍년이 멀쩡한 집구석에 쳐들어와서는 우리 엄마를 쫓고사로 죽게 만든 것도 모자라 우리 아빠까지 쓰러뜨려? 네가 감히 내 부모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놔? 감히 딸 자식인 나를 엄마 장례식장도 제대로 못 찾게 만들어? 너 오늘 어디 한번 내 손에 죽어봐. 내가 방금 너 우리 오빠랑 아빠랑 한 얘기 다 녹음했으니까 넌 오빠가 아니더라도 아빠랑 내 손에 소송당해 빈털터리 그지 새끼로 만들어줄 줄 알아. 너 오늘 한번 죽어봐라. 라면서 두 팔 걷어붙이고는 그년의 상주복을 쥐어뜯으면서 손님 없는 장례식장 테이블 위로 던져버렸습니다. 플라스틱 종이 위에 담긴 수육을 그대로 새언니 얼굴에 쳐바르며 오빠 올 때까지만이라도 넌 내 손에 좀 맞고 있자. 면서 그 테이블 위에서 인연의 머리채를 몇 번이고 뜯어 올렸다가 바닥으로 떨궜는지 모릅니다. 내 손엔 인연 목숨줄이 달렸다며 행패를 퍼부었고 제 옆에서 남편은 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며느리가 천하에 죽일 년이었다며 지금 아버님도 쓰러져 입원했다며 새언니의 욕을 퍼부어대며 제 폭력을 정당화했고 저는 새언니 뱃속에 아기가 있다 한 말이 상당히 거슬렸지만 내 엄마가 하늘나라로 떠난 마당에 이 사악한 년 뱃속에 든 생명이 알게 뭔가 싶어 몇 번이고 더 머리채를 쥐어잡다 결국 저희 고모가 어쩐지 딸내미가 장례식을 안 오고 있더라니. 어쩐지 오빠 표정이 안 좋다 하더라니. 타 요년이 문제였구나. 라면서 수군거리던 조문객들을 대표해서 본인이 밥 말아먹고 계시던 장례식장의 육개장을 한 사발 후루룩 머리가 짓눌려 테이블 위에 있던 새언니의 얼굴 위에다 부어버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일부 사람들은 잘한다고 환호까지 해주셨고 저는 그제서야 고모와 남편의 부축을 받고서는 그네의 머리채에서 제 손을 걷어냈어요. 뒤늦게 장례식장에 찾아온 오빠는 지 마누라 꼴을 보고도 다 자신이 사기 결혼당해 입골이 난 거라면서 엄마의 조문객들과 더불어 저와 남편 그리고 고모께도 고개 숙여 사과를 했고 자신이 마저 아버지라도 끝까지 챙겨야겠다면서 지 마누라는 내팽개두고 도로 병원으로 가더군요. 그래서 새언니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얻어맞은 몸뚱이를 이고서 혼자 쓸쓸히 도망치듯 장례식장을 벗어났고요. 그리고 저는 엄마를 보내드리면서 동시에 엄마의 복수를 어떻게든 끝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저희 남은 가족들과 모두 머리만 떼고 새언니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손안에 돈 1원 한 푼도 안겨줄 수 없다는 마음으로 그년이 오빠의 명의를 통해 빌린 돈만큼 아빠가 갚아주기로 하셨으나 오빠의 이혼 소송으로 인해서 새언니가 진 빚은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책임을 져주지 않기로 했고요. 진 명의가 저희 오빠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재산 기여를 새언니가 한 것이 일도 없었기 때문에 말끔하게 그 부부의 모든 부동산과 재산은 우리 오빠가 되찾아올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보다 저희는 괘씸하고 분한 마음을 어떻게든 갚아줘야 한다면서 새언니에게 그간 금전적 피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아빠랑 오빠 그리고 저와 남편이 각자 하나씩 저마다의 이유로 소송을 걸어버렸고요. 새언니는 지금 사기죄 근무태만 행위 그리고 명의도용까지 다 걸려버려 아주 골치 아픈 2021년 상반기를 보내는 중입니다. 위자료 다 받아야 할 때까지 절대로 그 골치 아픈 일들을 해결해줄 생각도 없고요. 오냐 오냐 해주니 사람 우스운 줄 알았던 새언니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할지 우리 가족이 힘을 모아 제대로 보여주고 말 겁니다. 아주 산산조각나는 그 인생이 최후를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